예, 안녕하세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반이라고 이름 달려있죠.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문제의 답을 쓴다라는 것도 존재하겠지만 실제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그게 답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핵심. 그러니까 분석 자체는 이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뜯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나왔으니 다음에 이런 문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풀어보기. 자, 그 다음에 내용 이제 뜯어 읽어보기. 완전히 독해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왔으니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시바나 기본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갈게요. 오늘은 아마 고전 사회학 이론 파트 그리고 아마 사회학 파트에서 다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 지금 아마 다운로드 받으신 분 볼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빈칸 연습이나 몇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 지문을 갖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한 거고 한 번 더 연습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뒤에 있는 이제 실제 기출 문제 말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다 풀어보시고 선생님 끝나시고 바로 하지 마시고 시간 텀을 두시고 그래서 이 수업을 보기 전에 가장 전에 해야 될 게 그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들이나 몇 가지 다룰 것도 이제 이 지문은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빈칸 넣는 걸로. 빈칸 넣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이러한 것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하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데 지금 그게 딱 안 떠올라. 그럼 이제 책 보시면 됩니다. 그 책 찾아서 보시면 되고, 채워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다시피 윤리백도 나오고 막 최근에 약간 좀 이제 그런, 이거도 나왔네? 라고 하는 것이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신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들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퍼스널리티를 맞출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윤리백의 위험사회가 위험사회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지 그 내용을 물어봤지 이런 것까지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맞추려고 한다면 현대사회, 정보사회에 있는 모든 학자들에 대해서 다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인력이 나오면 모든 걸 다 보면 되는데 문화인력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걸리게 될 거고 사회학은 도저히 저는 그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 이게 책에는 있었어. 맞죠? 책에 있는 내용을 내는데 그 책을 다 안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우리가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교사가 됨으로써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렇게 근데 그건 있더라고. 그건 해줘야 돼. 사회문화 교과서 출판된 데서 나오는 읽기 자료들 있잖아.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 위험사회는 꽤 있어요. 많은 책들에 나와 있어요. 현대사회 파트에서 윤리백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언제 반영되냐면 실전 문제 이전의 문제니까 모의고사 때 반드시 각 사회문화에 있는 읽기 자료나 심화 자료 같은 것들이 문제로 저는 낼 겁니다. 그 지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심화자리 있는 내용에서 우리 책에 없는 것들은 다 낼 거예요. 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다, 성적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 미리 좀 보시는 게 좋고 하나 더 하자면 여러분 알죠? 이제 2차 가까워지면은 교과서 동나는 거. 지금은 중고책도 많아. 그래서 중고책 사시면 돼요. 2015 우리 알잖아. 2015 교육개혁과정. 중고책 사서 보시면 되고 교과서별로 사회문화 교과서 5개 다 사면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얼마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통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운로딩 받을 수 있는 분, 교과 사이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기 심화자료만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보죠. 1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과 이은에 들어갈 사회학적 상상력의 유형. 사회학적 상상력이 이번 시험에 기든스를 거느렸기 때문에 아예 안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상상력이 기든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성찰적 근대성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근대사회에는 한 가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역사적으로 정적으로 행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성찰적 능력이 필요해라는 얘기가 이 상상력에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위험사유가 나왔지만은 이것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활용이 된 건 맞고요. 또는 안 내, 또 다시 이번에 낸다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알고 가시면 좋아요. 사회현상 연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몇 가지 형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이거 되게 잘 내죠. 이거 매년 하나씩인데 형태, 유형. 세 가지, 네 가지, 뭐 자살도 그렇고. 이것까지 따로 정리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오늘 볼 때마다 다 외워놓고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 그치? 역사적 상상력, 종적으로 하네요. 과거의 유산 속에서 형성되어 있던 점을 인식하고 지난날의 예상과 생활 양식과 어떻게 다르며 나왔어요. 다르며 변화 양식을 본다. 비교죠. 그 다르다라는 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데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비교학적 상상력이라고 있긴 합니다만 얘도 비교하는 거야.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진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류학적 상상력은 기억이다라고 했어요. 인류학적 상상력이란 지금 있는 각 지역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비교 인류학적 상상력이란 것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간에 자 비교라는 말 그냥 쓰면 좀 약해. 그래서 뭐라고 써? 우리 비교한다는 게 뭐지? 보편성과 특수성. 또 이것도 있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 다시 우리가 답을 쓸 때 이거야. 우선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또는 의 생활 양식은 기준수책이 나온 건데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당연히 맞게 하고요. 을 비교하는 거 써도 되는데 나는 이제 채점할 때 틀리지 않는데 좀 밉다. 왜냐면 비교사역적 상상력을 부르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별로죠. 파악하는 것, 알아보는 것 괜찮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보편성과 특수성.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있고 대상 알고 있고 비교 사역적 상상을 알 수 있고 비교라는 걸 쓸 때 이런 식으로 비교의 정의로 풀어서 쓰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좋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 이런 거. 없죠.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렇게 짧게 쓰는 상황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거야.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다양한 변수 간의 영향을 파악하는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답이 잘 쓴다. 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잘 쓴다과 잘 쓰지 못한다의 채점은 점수는 같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답 쓸 때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거 맞을까? 이거 감점되지 않을까? 이걸 없애줘요. 그거 되게 좋지 않아? 그래서 파악한다는 말이 왜 썼냐면 여기 나와 있거든. 나 파악이란 단어를 써도 있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자 대상이 나와 있지.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나와 있지. 그럼 여기에서도 이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대상 써줘야 되고 비교학적 상상력이 파악이란 거 나왔고 위에 지금 어떻게 다르면 어떻게 변화했다니까 아 이거는 보편성과 특성 보는 거구나 비교하는 거구나 쓰는 거지. 근데 요새 문제는 이렇게 지문상에 답이 있는 문제를 지양하는 것 같아. 모르면 못 쓰게 내는 것 같아. 수준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그 기출 문제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쓸 수 있게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수준이 높아졌어. 자, 역사적 인류학적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열린 사고라고 나왔어요. 자, 열린 사고라는 건요. 열린이란 오픈드란 말을 써보면 이거 외국에서 열린 이거 아시죠? 열린 결말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 왜 그 성형 중에 이런 거 있을 거야. 영화의 열린 결말을 제 부인은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뭐야 이게 이러다 끝나라고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 열린 결말이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열린 결말 좋다 싫다. 호 불호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일반화 시켜 내 부인과 똑같네요.
거리를 둡시다. 자,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뭐 답을 줘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스포를 안 싫어해요. 답을 얘기하라고 그냥. 별말 얘기해, 그냥. 이런 스타일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열린 사고는 가치 판단을 함축한다. 라고 해서 일정한 가치 판단이라고 했어요. 열린 사고란 건 사실적 영역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왜 나와 있는 사실, 팩트가 아닌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다양한 측면, 성찰을 통해 위에, 성찰을 통해 미래를 파악한다. 성찰한다. 미래를이지. 그게 성찰적 근대성이라는 답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이 내용에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치? 이 판단은 바로 이러한 상상력으로 인해 도출되는 것이다. 지금 이 성찰적 근대성이 가능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위쪽에 공통점이에요. 역사적 상상력도 비교학적 상상력도 둘 다 공통점이 뭐야? 비교하는 거지. 비교하면 이 비교를 해서 뭐 해야 돼? 판단, 파악을 해야지. 합치면 무슨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 그럼 성찰적 근대성이 기대하는 건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나의 아닌 거지.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는 미래, 변화무쌍한 미래에 대처할 수 없다. 즉 무슨 사회에? 위험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가 되는 거지. 1번 문제가 지금 2번 문제랑 연관이 된 문제예요. 이 상상형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험 보고 나왔네. 성찰적 근대성, 위험사회, 대안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맨 마지막인 거죠. 근데 이 상상력을 그대로 내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서 이제 율리백하고 앤서니 기든스가 같이 연구 많이 했어요. 같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서문도 써주고요. 책 쓰면요.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라 관계가 깊습니다. 그분들 다뤘으니까 약간 현대사회 그쪽 이론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뭐 엘빈 토프로도 다시 등장할 수 있고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거든. 다니엘 벨이나 이런 사람들 좀 봐줘야 됩니다. 자, 가보죠. 네, 2번. 다음은 한 고전서역자의 글이다. 고전서역자에 부합하는 것. 자, 최근에는 이렇게 안 내죠. 뭐라고 내? 디르켐 그냥 써주죠. 그냥 베버 이렇게 써줘요. 최근 문제가 더 나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누구다라는 것을 묻는 것보다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서역자 각글을 내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돼서. 공부해야 돼서 내는데 요새 문제는 써줍니다. 그가 사용하는 서역적 방법은 사회현상이 사물로서 사회현상 은 사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물이다가 아니라 사물처럼 또는 사물로서라는 걸로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현상은 사물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지. 개인에 외재하는 실체 사회현상은 그리고 실체다. 무슨 성 가지고 있는? 외재성을 가지고 있는. 바깥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체한다. 이걸로 보란 뜻이야. 존재법칙. 이 존재법칙은 무슨 현상에 대한 거야? 자연현상이잖아. 근데 있다. 실체가 있다. 존재한다. 그리고 사물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대상. 존재하는 것, 존재법칙으로 보라는 거지. 있다라는 거. 존재법칙이 되면 하나 더 있어야 돼. 무슨 성? 하나 더 있어. 독립성.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독립적으로 외재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 존재법칙이 적용시킬 수 있어. 사회현상에는. 그래서 무슨 연구가 가능한 거야? 과학적 연구가 가능한 대상으로 변화하게 된 게 디르켐이지. 그러니까 디르켐이 사회현상이 과학적 연구가 힘들다는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알았는데 이걸 알았지만 과학적 연구가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전제 작업을 거치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것만 딱 보면 어렵잖아. 그래서 보여준 거지. 이렇게 연구하면 된다라는 거. 물론 그 연구도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디르켐의 자살론 연구 막 수치 통계안에서 부족했지. 근데 처음인데 대단한 거지. 그리고 처음 된장 내주를 만드는 게 쉬웠을까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처음을 보였던 대단하죠. 기본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기본 원리. 이런 기본 원리들. 나는 언제든지 이거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디리켐의 어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깔려있는 전제 같은 거죠. 전제는, 또는 이런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어떤 명제가 요구되는가, 이런 것들일 수가 있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는 사회 분업이 심화되어 있더라. 자, 사회 분업. 사회 분업이 심화됐대. 분업이 심화되니까 결합하는 방식이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 자, 사회를 결합하는 방식이래. 두 글자로? 연대? 연대? 아니, 사회적 결합 방식이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해. 연대. 그치? 연대의 변동을 가져온 거지. 기계에서 유기로. 여기 주체가 인간들이잖아, 다. 한번 생각해봐. 인간이 기계적으로 연대를 맺고 있어. 이 기계적이라는 의미가 인간 사회에서 쓰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성격이냐면 자연적. 자연적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어떤 의도 같은 게 딱히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거야. 받아들이는 식이었던 거지. 근데 유기적이라고 했어. 유기적이란 건 인간 스스로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걸 하는 것을 어떤 능동적인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무슨 상황이었어? 수동적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 능동적으로 해야 되니까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뭔가 이게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이또이하게 잘 찾아가는 애도 있겠지만 적응 못하는 애도 있겠지. 그렇지? 이 적응 못하는 애들, 적응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상태가 아노미가 된 거죠. 유기적인 게 요구되는데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열었네. 그게 여러 문제야. 여러 문제가 아노미가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또이또이 한 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애가 있다 보니까 이 적응 정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회 적응자다 적응 잘하는 애, 부적응하는 애, 회피하는 애, 이런 애다 도전하는 애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예전까지 방식으로는 그거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아노미가 나타나는 상태에 대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유기적 연대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 차이는 무엇이냐? 사회마다 구분을 해봤어요. 바로 뭐? 규제와 통합이지. 이건 뭐냐면 A 사회, B 사회, C 사회, D 사회가 있어. 요거를 분리해 보는 거지. 무슨 정도에 따라? 규제 정도와 통합 정도에 따라. 어디는 규제가 심하고 통합은 약하고 어디는 규제가 약한데 통합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보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회가 제일 문제가 크지?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각각 약해진 데가 문제가 가장 컸대. 규제도 약하고 통합도 약한 데가 높은 저설과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자, 사회병리현상도 써봅시다. 자, 사회병리라는 단어를 써보게 되면 사회병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거? 기능론에서만 사용되는 거. 그럼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한다면 자, 갈등을 써볼게. 갈등이란 것은 기능론에서는 사회병리현상으로 봐. 그럼 갈등론에서 갈등은 이 문제 크잖아. 해결해야 될 대상이고 소멸해야 될 대상이잖아. 그러면 이 갈등을 갈등론에서도 병리적으로 보니? 자, 이거는 병리현상을 제가 제대로 설명 안 해서 병리현상 설명할게. 병이라는 건요, 일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건강한 상태 그대로 가다가 병에 걸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작동을 안 하게 되지. 즉 병리는 어떤 걸 뜻하냐면 무슨 상황? 비정상적인 것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근데 갈등론에서 갈등은 없어져야 될 대상은 맞긴 맞는데 이 갈등이란 것은요 어디든지 존재해요. 어디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일상적인 거예요.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병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현상 그 자체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갈등론은 무슨 단어 안 쓴다? 병리라는 단어 안 쓴다. 됐니? 병리. 자, 그래서 어떤 사회가 문제래? 규제가 약하고 통합이 약하고. 규제가 약하고 통합이 약하고가 문제래. 그치? 이게 낮은 데가 문제래. 이러면은 병리 나타남. 해결책 찾아야지. 해결책 여기 있네. 뭐 해줘야 돼? 규제를 올리고 통합을 올려요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규제를 올리고 통합을 높여요. 그래서 규범이라든지 또는 직능 집단 같은 결사체를 요구하게 된 거지. 결사체에서 통합하고 규범에서 규제하고 이야기를 꺼낸 거지. 오케이? 즉 이거는 뭐야? 직능 집단이나 규범에 대한 강화는 뭐야? 디르켐이 제시한 해결책이라는 거. 이 다음에 이제 이걸로는 사회 변화가 너무나 크고 굉장히 거시적이고 큰 걸 보면서 이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나온 게 뭐? 도덕적 개인주의는 이 다음 단계고 이 전 단계에서 기본적인 상황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사회 분업론에서. 그래서 사회병리를 치유하기에 그는 유기적 연대에 적합한 집합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되는 이 두 가지가 집합의식의 필요성 이렇게 왔었고. 그래서 집합의식의 사회적 기원과 기능을 확인하기에 원시적 종교. 그러면 이 집합의식이 필요한데 원시종교 집합의식. 원시종교 집합의식은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수동이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술적이고 마술적이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디르켐이 원시종교 집합의식에서 새로운 집합의식을 도출할 때 생각한 거는 뭐냐면 그 원시종교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숭상하고 숭배하고 믿는 집합의식이 알고 보면 그 사회의 유지에 의해서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거다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충성을 바쳐. 쟤는 도대체 뭐 B가 뭐 대단해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그래서 A는 맨날 손해보네. B 때문에 희생하고 다 주고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 A라는 사람 성향 자체가 그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 이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야. 여러분이 아마 그 과도기상 그거 있었을 거 아니야. 강압적으로 자율학습시키고 막 공부 많이 있는 시즌에서 풀어지는 딱 그 시기였을 거야. 어떤 학교는 엄청 시킨다 그러고 어떤 학교는 좀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학교가 풀어지니까 그런 불만 토래. 학교에서 자꾸 공부를 강요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대 때 뭐가 나타나냐면 독학재순이 막 때리는 학원일이 막 이게 나타나던 시즌이야. 왜냐면 어떤 규제나 이런 게 풀어나면 자유로워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경험했죠, 그런 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집합의식에서 무슨 뭐 토템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주술 행위라고 하면은 인간이 이것 때문에 되게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는 안정되고 사람은 불안감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는 걸 본 거지. 결국 이게 뭐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능동적인 것이 자연적으로 가게 된 거지. 이 원시종교 이 성격을 찾습니다. 그래서 디르켐의 종교란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회 유지의 필요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 도덕적 개인주의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따라야 돼, 도덕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을 지킴으로써 니네가 편안하고 사회가 안정된다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서 지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 지켜야 돼 라고 강조 안 했어. 너희들은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디르켐. 자, 디르켐. 기억, 사회 현상의 원인은 사회적 사실에서 찾아야 된다. 맞지? 오케이, 잘했어요. 사회적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학의 연구는 원인을 연구한다, 결과를 연구한다? 원인이 핵심이다. 결과는 연구 대상이긴 한데 연구 대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의 원인 밝히기가 사회학의 목적. 독립변수 밝히기니까 여기서 사회학적 사회현상 방식은 사회 현실, 즉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사회적 사실에서 출발한 것, 팩트에서 출발한 것 맞고, 동질성을 강조하는 집합주의가 유기적 연대의 기초이다. 동질성 했어요. 그치. 이건 무슨 연대? 기계적 연대의 특징이 된 거지. 이건 예전에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을 거야. 왜 미국 대학에서 했었던 거. 그러니까 기계적 연대의 사람들은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어떤 그 상호작용의 밀도가 높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작은 마을을 구성하고 그 마을 안에서 평생을 살 수 있었어. 왜?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이제 자급자족하니까인데 이제 직업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니까 필요를,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집단과의 교류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지. 그렇지? 예전에 엄마들은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막 밥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 신발 장사한테도 가야 되고 이 반찬도 뭐 그렇고 이제 다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다 아니고. 개인의 의식은 사회 현상에서 종속 변수의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의식. 현상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의식.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무슨 변수라고 나온다면 종속 변수의 위치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변수가 2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놓고 화살표를 써봐. 화살표를 이렇게. 뭐가 맞는지. 그럼 답이 나와. 이 말이 안 하다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의식은 사회에서 종속 변수. 그러면 반대로 의식이 현상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거 누구야 이거? 배보야. 개인의 의식이나 어떤 사고가 하는 거니까 아니네. 현상이 의식을 만든다. 현상이 뭔데? 사실이잖아. 사회적 사고가 이것을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능론의 특징에서 개인의 의식이 말하면 이거 무슨 논이야? 미시적 입장이 되는 거고, 사회현상이 의식을 만든다고 이게 거시적 입장이 되는 거죠. 거시론이니까 이게 맞는 거고. 공연장에서 인기 연예인에 대한 열광이라고 했어요. 인기 연예인을 보면서 우리가 소리를 치고 하는 것들 일종의 집합의식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돼요. 콘서트장 한번 가보시면 친구가 되게 광팬이고 나는 그냥 뭐 괜찮게 생각하는 건데 한번 콘서트장 가서 같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딱 보고 오면요. 나도 미쳐가기 시작해요. 야구장 같은데 이제 처음에 열광 팬과 같이 갔다가 옆에서 그냥 나도 그냥 좀 따라하고 이렇게 되다가 막 끝내기 홈런 치는 거 한번 보고 막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와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롯데 끝내기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 자체가 계속 활용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르켐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거 확대돼서 계속 나온 거예요. 자, 다음에 사회이론을 제시한 학자 입장에서 맞는 것. 현대사회 노동 분업 문제, 분업이네요. 구성원들의 수와 그들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동점일도. 이럴 때 외우는 거야. 기출문제 분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정의를 못 쓰는 거잖아. 앞으로 여러분은 뭘 쓸 수 있어? 동점밀도의 정의를 쓸 수 있어. 동점밀도의 정의가 뭐야? 구성원들의 수와 상호작용의 양. 됐니? 여기 동점밀도야. 동점밀도 좀 싸하잖아. 상호작용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호작용이 많은 건가?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렇게 딱 기출에서 이렇게 써줬으면 그냥 이거를 인지하고 이게 동점밀도. 뭐 비판책에서 뭐라고 했더니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상호작용 양은 잘 알아. 뭐가 또 포함되어 있어?
구성원들의 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동적 밀도에서는.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상호작용 양도 많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회 구성원, 인간들의 수도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 됐니? 오케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대, 새로운 형태, 뉴니까 무슨 연대? 유기적 연대네. 그지? 유기적 연대 형태 분석. 고장난 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건데, 디즈니 그 OTT를 신청해서 보게 되면서 제일 처음 튼 거였어. 신작이라고 떠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 2021년인가 그 나왔는데, 대박. 저한테는 최고의 디즈니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맨날 디즈니 새거 나올 때마다 대박,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뭐냐면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론이라고 하는 어떤 돌아다니는 로봇을 들고 다니는데 얘를 통해서 컴퓨터도 되고 얘가 모든 SNS는 연결해주고 얘가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모든 페이스북의 기능과 그 애플워치의 기능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로봇이에요. 움직여. 장난감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걸 통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고 동적 밀도가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굳이 직접 만날 필요는 없고 이거는 모든 기능이 모든 애들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새로운 형태의 연대인 거야. 이건 또 다른. 이걸로 연대를 맺는 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론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통해서 연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기적 연대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찾아가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이맥스 학교 할 때 전부 다 뭐 들고 다녀? 막 명함 들고 다니고 직접 만나서 그래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막 시간 약속 잡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뭐 매체가 발달하고 이제 컴퓨터를 다 하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졌어. 갈 필요도 없어지고 이제는 학교마저도 잘 안 가니까 코로나 때 애들이 학교 못 가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든 생활을 겪었다라고 교장은 얘기하는데 애들은 아 그게 훨씬 좋은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다. 실제.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을 통제하고 묶어줄 제도와 규범이 확립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아까 문제점 이거였잖아. 그치? 새로운 형태 나타난 이거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 나왔죠? 새로운 제도와 규범이 해결책 얘기했었던 거. 근데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개인의 결속감 중에 힘들다. 자, 제도와 규범은 이 두 개 중에 뭐만? 규제만 건드리는 거지. 근데 뭘 못 준대? 결속력을 못 준대. 통합을 못 시킨다라는 거야. 능동적으로. 그래서 해설이 뭐?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 직능집단 같은 걸로 요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지. 답을 준 거야. 해결책이야. 해결책. 개인화된 현대에서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대. 자, 근데 2단계까지는요. 연대가 이제 바뀌었던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가 나타나는 그 1800년대 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20세기 전쟁이 있고 수많은 변화가 있게 되면서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현대사회에서는. 자기가 보건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파악한 거지. 이건 뭐 때문일까? 이 사람이 항상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제시한 게 뭐였어요? 사회 변동이잖아. 이거 뭐야? 연대 변동이잖아. 그래서 문제점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르켐의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 변동이에요. 기존의 사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그전의 사회보다 변동 속도가 어때?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이 또 필요하다라고 한 거지. 이거지? 이거지? 그래서 도덕적 개인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제도 규범 직능단체가 필요 없다가 아니야. 그걸로 이제 되는 사회가 있는데 어떤 사회는 지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더 큰 게 필요해 라고 한 거죠. 기억, 근대적 분업화와 개인화가 사회 결속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업이, 개인화가, 분업화가 결석에 미치는 영향, 처음 연구고 사회 분업론. 개인화,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시기에 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예, 맞지. 그렇지? 그 연구 했잖아 지금. 0.1도 이런 것들. 사회 지배적 규제나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연대의 역사적 형태를
파악한다라고 나왔어요. 사회적 연대 역사적 형태 파악했죠. 기계적 연대, 사회연대. 거기서 이제 그 규제나 법률, 이게 사회적 사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법사회학이라고 해요. 이 법률의 변화 원천에 대해서 디르켐이 연구했어요, 실제로. 사회의 정치적 지배 유형, 사회 단위 유형, 사회 조직 유형들과 지식 발달. 지식.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래서 지식 발달이, 여러분, 여기 보면 지식 발달과 연계 양상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지식의 연계를 줬다도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알다시피 이게 뭐가 독립변수인지 안 나온 거야. 근데 이 변수 중에 중요한 게 정치적 지배 유형?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베버가 많이 한 거잖아. 베버는 지배 변천 유형을 제시를 했잖아. 그지? 그도 했어. 저 꽁트도 했단 말이야. 성직자나 그 당시 지배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관료직 기적과 이것도 얘기했어. 단위의 유형. 단위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했냐. 꽁트 지시고. 사회 조직의 유형 같은 것들을 지식 발달이 연계를 준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위에 있는 게 종속 변수고요. 독립 변수가 뭐다? 지식이 발달하면서 이런 데 변화를 줬다. 사회 변동이 왔다. 이게 바로 뭐냐면 누가 한? 꽁트가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정석 변수니까 이런 것도 했었는데 핵심은 요거로 찾아야지. 지식을 근거로 사회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꽁트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죠. 사회 현상을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이거는 설명할 게 없네요. 그렇지?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기능이라는 것은 기능론의 기능, 사회유지 기능, 사회통합 기능에 대한 이야기. 예스. 요것은 지문에서 찾기보다는 디르켐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네요. 디르켐 지겨운데 계속 나온다. 자, 미칠진 이형을 쓰세요. 사회학자에 대한 얘기. 미칠진 이형. 밑줄이 어딘데? 왜 체크가 안 돼 있어? 자, 여기겠죠? 광범위한 사람의 밤에 어딘가에 섞인 지팡이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한 저는 감정을 거시고 있다. 이 자살이죠. 위의 사례들의 집단 간 차이는 각각 집단의 방어적인. 나의 관심은 왜 특정 개인이 자살을 하느냐, 왜 한 집단이 다른 때 높은 자살률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자살을 하느냐가 아니라 자살률을 보이느냐지. 이게 지금 연구 대상이래. 자살률이 높으냐 낮으냐. 집단 간 한 시대에 다른 시간 자살률의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는 사회적 요인, 사회적 추세의 변화 때문이다. 요거지. 그 다음 문장 쓰면은. 자살률이 높고 나음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요인, 사회적 추세 때문에, 사회 변동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집계된 특정식 공식 독일의 가톨릭과 개신교 계란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종교라든지 사회적 요인 1번. 그 다음에 혼인 여부지. 그치? 여기에 자살 여부가 변화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유형의 자살을 설명하는, 자, 이 유형의 자살이라고 하네. 여기 밑줄이네, 이게. 이 유형의 자살이 무엇이냐. 위의 사례 발견된 집단과 자살을 지한 공동체의 내적 통합 정도의 결성력의 차이. 자, 내적 통합 정도, 결성력의 차이, 그리고 공동체 개인의 고립 정도의 차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내적 통합 정도와 결성력의 차이, 첫 번째 근거. 두 번째가 개인들의 고립 정도의 차이가 두 번째 근거.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강한 집합의식은 방어적 사회적 조류는 강한 집합의식과 방어적 사회 조류. 자, 정의하면 집합의식이라고 쓰고 집합의식이 가면 방어적 조류가 형성된대. 방어적인 사회적 조류는 매개 변수 같은 거고 중간에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삶의 의미 제공. 그래서 이 매개 변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집합의식이 강해야지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집합의식이 약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삶의 의미를 못 찾는다? 살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딘가에 속해있던 집합의식이 약하게 되면 삶에 대해 무의미함 느끼고 이러면 무슨 파괴 욕구? 자기 파괴 욕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 파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자기 파괴에 여러분 욕구라고 했어요. 저는 자기 파괴 설명했는데 우선 자기 파괴를 설명하면 아노미적 자선 자기 파괴 아니야. 아노미적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느끼는 좌절감의 얘기지만 자기 파괴하고 싶은 거 없어. 나도 소중하고 사회도 소중하고 하려고 해. 근데 자기 파괴인데 자기 파괴하고 이 욕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홉스라는 사람이 있죠. 홉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홉스는 인간을 무슨 설을 봤어? 성악설로 봤거든. 성악설로 봤을 때 인간은 only 이것만을 가진다라고 했어. 이게 뭐지? 이성 이런 거 없어. 뭐만 있어? 그게 욕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타인을 뭐 하는 거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일을 한다는 거지. 자연 상태라는 것은 이 자연 상태 속에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이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나는 나의 욕구를 실현해야 되거든. 난 내 목숨을 지켜야 되고 정적 보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타인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성이 악하다라는 의미는 인간은 원리 욕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원리 욕구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뭐야? 인간을 뭐로 보는 거? 이기적 또는 성악설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읽으실 때. 이거 오케이? 의외로 사회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성악설로 봅니다. 욕구 충족의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야지 어떤 사회 문제가 설명이 되거든. 이 루소의 설명은 좀 그렇잖아요. 루소는 이성이 있고 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걸 얘기하잖아. 문명의 발달로 인한 재산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거든.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조절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그런데 홉스는 바로 팍 와닿죠. 맞아. 인간 내비두면 서로 죽이지. 배틀로얄 찍는 거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자기 파괴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기적 자살이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발전하게 된다. 이양의 자살은 가장 사적인 행위에서 사회적 사실 중요한 결정. 그러니 이러한 자기 파괴 욕구에 대해서 자살을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출발된 거다? 사회적 요인에서 출발됐다. 즉 자기 파괴 욕구에 영향을 준 게 뭐다? 사회적 요인에서 출발됐다라고 하는 게 디르킴의 스토리. 오케이? 자, 다음 글에서 기업관인에 들어갈 적절한 개념. A는 사회학 발전에 기여한 초기 사회학자이다. A는 심리학과 철학으로부터 사회학의 영향을 분리해내기 위해 심리학과 철학으로부터 분리했대. 그럼 심리학과 철학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해? 심리, 철학, 그치, 나지.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나의 이성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분리했대. 그러면 나로부터의 시작, 나의 사고, 나의 사회로부터의 시작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지. 나라는 것부터 이런 사회가 시작된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이 시작된다. 즉 개인의 외부에 있다. 그러면 사회학과 철학은 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개인의 외부니까 심리학과 철학은 개인의 분리해내기의 사회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있어. 그럼 심리학과 철학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내부에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개인의 내부에 존재한다. 사회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념은 개인의 내부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에게 강압적 성격,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규제, 제도와 같은 것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사회 사회들은 유사한 직장에 종사하며 공통의 경험과 믿음 바탕으로 서로 결성되어 있다. 공통의 경험과 믿음. 집합의식 정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나왔잖아, 이렇게. 그지? 공통의 경험과 믿음. 그러니까 서로 결속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유사한 직업, 공통의 경험과 믿음, 강한 연대의식, 강한 집합의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산업화 도시의 확장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사회 변동.
그렇지? 사회 변동이 분업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명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 변동.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확정에서 가장 크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제성을 주는 사회 변화가 바로 뭐? 분업이 된 거지. 산업화 도시확정이 되다 보니까 분업이 증가한 거잖아. 가장 결정적 변수가 이제 분업이 된 거지. 근데 실제로 사회 변화는 분업부터 증가가 아니라 요거부터 증가한 거지. 요거부터. 그래서 이것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통합 원리가 등장해왔는데 A는 이를 이것이라고 불렀다. 지금 우선 유기적 연대는 보였어. 근데 기억 뭐 써야 되지? 산업화 도시 확장으로 뭐의 증가지? 분업의 증가인가? 활동의 증가인가?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 서로 간의 재화 영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라고 나왔죠. 이게 뭐라고? 아니 이건 유기적 연대고 기억이 뭐냐고. 증가니까. 분업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들은 증가잖아. 분업의 증가, 또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서로 공부하는 재화 영역이 증가했다. 자, 이게 분업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보시자면 잘 보세요. 이 결석되어 있을 때 도시학자로 이게 증가 나타나는데 증가라는 단어를 썼어. 그거 지웠나? 아까 증가라고 양적으로 측정하던 거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같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증가됐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동점 밀도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이거야. 유사한 직전 전에 했다. 그렇지. 산업화 도시화자 분업의 증가가 나타났다. 분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됐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유기적 연대에서 나타나는 거고 증가량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직업을 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났을 때 이게 분업의 증가 나타났다. 동점 밀도 증가 나타났다. 새로운 종류의 통합 원리가 등장했다. 이것이 되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이것이 높아지겠다. 분업 당연히 되네. 그렇지? 분업 쓴다고 동점 밀도 증가가 되네. 동점 밀도라는 건 분업을 가진 사람들의 양의 증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가져오는 이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 분업에 대해서 이후 현대사회에서 뭐라고? 개인화라고 했어. 여기서는 이제 분업화라는 단어를 썼었고, 도덕적 개인주의가 중요한 개인화, 개인적 성격이 강화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케이. 뒤를 기름했다. 잠시 휴식.